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이 더러운 쓰레기 뭉치도 싹 다 가지고 당장 나가. 한겨울 내복바람으로 쫓겨난 며느리 혜란. 그녀의 눈앞에는 남편의 불륜녀가 비웃고 있었고 믿었던 시어머니마저 혜란의 얼굴에 낡은 보따리 하나를 집어 던졌습니다. 평생을 모신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건넨 것이 고작 쓰레기 취급받던 헌옷 보따리라니. 혜란은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에 떨리는 손으로 그 매듭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혜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쓰레기인 줄 알았던 그 보따리 속에서 나온 것은 남편과 불륜녀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기먹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 그녀는 대체 왜 며느리를 내쫓으며 이 보따리를 던졌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새해 소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혜란의 손이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소금기에 절은 작업복을 비틀어 짜낼 때마다 퉁퉁 부르튼 손마디가 툭툭 붉어져 나왔죠. 혜란의 손등은 온통 붉은 튼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혜란의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덮쳤습니다. 남편이 신던 구두 발끝이 혜란이 쭈그리고 앉은 플라스틱 대야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시커먼 흙탕물이 혜란의 얼굴과 가슴팍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젖은 얼굴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죠. 아침부터 궁상 좀 그만 떨어. 그 시간도 다 돈이야. 굼뜨게 있지 말고 나가서 일감이나 더 받아와. 남편에게 아내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낡은 기계일 뿐이었습니다. 혜란은 얼굴에 튄 물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나뒹구는 젖은 작업복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물먹은 옷가지가 마치 혜란의 삶처럼 납덩이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 식탁 위에는 혜란이 정성껏 차린 반찬들이 놓여 있었지만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남편은 국 한 숟가락을 뜨는 둥마는 둥하더니 숟가락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죠. 남편은 혜란을 향해 눈을 부라리며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반찬 꼬라지하고는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뭐 했어? 돈도 못 버는 게 살림도 이따위야? 혜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인 채 행주를 꽉 쥐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명자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귀에 꽂은 보청기가 윙윙거리는지 가끔 미간을 찌푸릴 뿐 아들의 고성에도 묵묵히 밥만 씹어 넘길 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힐끗 보더니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는 더욱 수위 높은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 또르르. 명자의 귀에서 작은 은색 단추 같은 것이 떨어져 마룻바닥을 굴렀습니다. 그것은 명자의 보청기 배터리였습니다. 혜란이 황급히 몸을 숙여 배터리를 주워들었습니다. 배터리가 빠졌다는 건 지금 시어머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봐, 노인네 귀 먹어서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배터리 빠진 줄도 모르고 밥만 잘 드시네. 당신도 적골 나기 전에 알아서 기어. 남편은 혜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란은 주워든 배터리를 닦아 시어머니의 식탁 옆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혜란의 시선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폭언이 쏟아지는 순간 밥을 떠놓던 명자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아래 놓인 명자의 주름진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들리지 않아야 할 순간에 보인 명백한 분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남편의 통화 소리가 고래고래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수화기에 대고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며 누군가에게 악을 쓰고 있었죠. 방음이 되지 않는 얇은 방문 너머로 어머니가 죽으면 다 내 거야. 라는 고함이 날아들었습니다. 헤라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급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이미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문 쪽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협탁 위에는 명자의 보청기가 빠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할 상황이었죠. 헤라는 떨리는 손으로 깎은 사과 접시를 명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명자의 시선은 사과가 아닌 방문 틈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패륜적인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처럼 명자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났습니다. 헤란이 돌아설 때였습니다. 명자의 거친 손이 헤란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헤란이 놀라 돌아보자 명자는 말없이 자신이 먹던 고기 반찬이 담긴 그릇을 헤란의 밥그릇 위로 툭 덜어주었습니다. 평소라면 짜다, 싱겁다, 타박만 했을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헤란의 앙상한 손목을 한번 꽉 쥐었다 놓더니 입모양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힘써야 한다. 그 목소리는 평소에 갈라진 노인 목소리가 아니라 묘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헤라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협탁 위에 보청기는 분명 꺼져 있었지만 명자는 지금 이 집안의 모든 소리를 그리고 헤란의 숨죽인 한숨 소리까지 전부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새벽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역한 싸구려 향수 냄새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구둣발로 성큼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흙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탁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바느질 일감을 정리하던 헤란이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남편은 품 안에서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로 집어 던졌습니다. 탁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봉투가 미끄러져 헤란의 손등을 치고 멈췄습니다. 봉투 입구가 열리며 하얀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 맨 윗장에는 사업 자금 대출명의 변경 동의서라는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헤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기도 전에 남편이 품에서 붉은 인주통과 헤란의 막도장을 꺼내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긴 말 안 한다. 여기, 그리고 뒷장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남편은 서류의 빈칸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는 누군가 발라준 듯한 투명 매니큐어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서류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벌려놓은 사업의 막대한 빚을 전부 헤란의 명의로 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헤란이 고개를 들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집안에서 그것도 식탁 앞에서 보란 듯이 라이터를 켰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가 헤란의 얼굴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빚을 나보고 떠안으라고요? 헤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헤란의 대답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식탁 위에 놓인 물잔을 들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파편 하나가 혜란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로 보여? 이건 명령이야. 남편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혜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악력에 혜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혜란의 얼굴을 서류 쪽으로 억지로 처박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안 찍으면 이 빚 누구한테 갈 것 같아? 어차피 당신 아니면 우리 아들놈 앞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민수놈, 이제 겨우 대기업 들어가서 자리 잡았는데 신용 불량자 만들고 싶어? 아들 앞길 망치고 싶으면 버티든가. 아들 민수. 그 이름이 나오자 혜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혜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었지만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빚더미에 앉는 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혜란이 동요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잡고 있던 혜란의 턱을 획 밀쳐버리고는 혜란의 손에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빨리 찍어. 나 오늘 바빠. 저기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 있는 거 안 보여? 남편의 시선이 베란다 창밖을 향했습니다. 창밖 어둠 속 대문 앞에는 시동이 켜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붉은 미등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불륜녀 유지하였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가 기다린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빚을 떠넘기고 집을 나가려던 것이었습니다. 혜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볼펜 끝이 서류 종이를 쿡 찔러 찢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남편은 재촉하듯 식탁을 주먹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식탁 위에 인주통이 튀어올라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소리에 안방 문이 아주 살짝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명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흥분해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셋셀 때까지 안 찍으면 당장 내일 민수회사 찾아가서 난장판 피울 줄 알아. 하나. 남편의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의 인생도 서슴없이 짓밟을 인간이라는 것을 혜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도장을 쥔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듯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그는 혜란이 도장을 찍기도 전에 미리 서류 봉투를 챙길 준비를 하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비열한 얼굴 위로 탐욕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혜란의 62번째 생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혜란은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해주지 않는 생일이었지만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끓이는 맑은 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 냄비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혜란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며 잠시나마 고요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현관 도어록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띠로리링 마이너스. 현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낯선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거실 바닥을 울렸습니다. 며칠 전 차 안에 앉아있던 그 여자 유지아였습니다. 유지아는 마치 제 집인 양신발을 벗어던지고는 혜란이 서 있는 부엌 쪽을 훑어보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자기야, 집에서 무슨 냄새가 이렇게나? 쾌쾌하네. 환기 좀 시키지. 유지아의 말에 남편은 혜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가스레인지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이제 막 끓기 시작한 미역국 냄비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혜란이 들고 있던 국자를 빼서 싱크대에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오늘부로 이 집 안주인 바뀐다. 짐 싸.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보다 차가웠습니다. 혜란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과 유지아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유지아는 이미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명자가 아끼던 자개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혜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어머니? 그 노인네가 뭘 알아? 귀도 먹고 오락가락하는 양반 핑계대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남편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누런 서류 봉투를 혜란의 가슴팍에 집어 던졌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남편 쪽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혜란이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는 사이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혜란의 옷가지들을 닥치는 대로 꺼내 거실 바닥에 패대기 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이 부서질 듯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을 전쟁터처럼 만들었습니다. 내 옷, 내 짐들. 혜란이 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우려 하자 남편이 혜란의 손을 구둣발로 밟았습니다. 혜란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혜란을 내려다보며 끔찍한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너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 저번에 어머니 방에서 옷반지 없어졌지? 내가 훔쳐간 거 모를 줄 알아? 잊지도 않은 도둑질이었습니다. 명자의 옷반지는 명자가 직접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것을 혜란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혜란을 빈털터리로 쫓아내기 위해 그녀를 도둑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유지아가 깔깔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어머, 자기야. 경찰 부를까? 도둑년이랑 무슨 대화를 해? 그냥 내쫓아버려. 그 말에 남편은 힘을 받아 혜란의 멱살을 잡고 현관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혜란의 발뒤꿈치가 마룻바닥에 쓸리며 끽끽 소리를 냈습니다. 혜란은 필사적으로 문틀을 붙잡으며 버텼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갈 곳도 먹을 것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못 나가요. 내가 이 집을 어떻게 지켰는데 30년을 식모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혜란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혜란이 붙잡고 있는 손가락을 하나씩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이 꺾일 듯한 고통에 혜란의 손이 문틀에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활짝 열고 혜란을 밖으로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혜란은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복도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무릎과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언가가 혜란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혜란의 낡은 옷 몇 벌을 뭉쳐서 쓰레기 버리듯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혜란이 아끼던 낡은 보따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챙겨주었던 혜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보따리였습니다. 다신 얼씬도 하지 마.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그땐 진짜 경찰 부를 줄 알아. 쾅!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도 센서 등이 꺼지며 혜란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의 냉기가 혜란의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혜란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각 굳게 닫힌 현관문 안쪽 소란이 끝난 거실을 유지아와 남편이 히히덕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명자의 방문이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명자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시선은 현관문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혜란이 챙겨주었던 배터리가 끼워진 보청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 모든 소란을, 며느리가 억울하게 쫓겨나는 그 처참한 소리를 방 안에서 숨죽인 채 똑똑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름한 여인숙의 좁은 방 혜란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와 취객의 고성방가가 얇은 벽을 타고 넘어왔지만 혜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이 현관 밖으로 집어 던졌던 낡은 보따리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집올 때 싸주셨던 그 색바랜 붉은 천보따리였습니다. 혜란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단단히 묶인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아 이로 물어뜯다시피 하여 겨우 풀어냈습니다. 보따리가 펼쳐지자 혜란이 평소 입던 낡은 몸빼 바지와 늘어난 티셔츠 몇 장이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혜란은 옷가지들을 개어 정리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옷가지들 사이에서 묵직하고 딱딱한 물체가 손끝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혜란이 겨울마다 시어머니 명자에게 입혀드렸던 두툼한 솜 누비조끼였습니다. 분명 남편이 제 옷을 챙길 때 실수로 딸려온 것이라 생각하며 조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조끼 안주머니가 축 늘어지며 무언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간 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혜란이 그것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은 새 것이나 다름없는 보청기 배터리 수십 개가 담긴 통이었습니다. 혜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명자는 배터리가 다 닳아서 소리가 안 들린다며 매일같이 새 배터리를 갈아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혜란이 갈아준 그 수많은 배터리들이 사용되지 않은 채 이 통 안에 고스란히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에? 혜란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통 밑에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긴 작은 전자기기 하나와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혜란은 전자기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 녹음기였습니다.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급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힘있게 꾹꾹 눌러 쓴 명자의 필체가 혜란의 눈에 박혔습니다. 내 며느리 혜란아, 나는 귀가 먹지 않았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혜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종이를 쥔 손가락에 하얗게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 아들놈이 3년 전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밥에 수면제를 타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귀 먹은 척, 치매 걸린 척 연기하며 살았다.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거 알면서도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 증거가 필요했다. 놈들이 안심하고 지저대야 진짜 속내를 내뱉을 테니까. 이 녹음기 안에 그동안 놈들이 모의한 모든 게 들어있다. 내 인감 도장과 땅 문서는 내가 해준 이 조끼 등판 솜 속에 꿰매두었다. 혜란아, 이건 내 짐이 아니라 너에게 주는 내 무기다. 돌아와라. 와서 저놈들을 쫓아내다오. 혜란은 황급히 조끼의 등판을 더듬었습니다. 폭신한 솜 사이로 딱딱한 직사각형의 서류 뭉치가 만져졌습니다. 혜란은 그 자리에서 칼을 찾아 조끼의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땅 문서와 붉은 인주가 묻은 인감 도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알짜배기 땅, 남편과 유지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문서가 바로 헤란의 낡은 보따리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헤란은 녹음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인숙의 낡은 거울 속에 비친 헤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과 유지아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배달시킨 족발과 소주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고 있었고, 유지아는 명자가 아끼던 자개 화장대 앞에 앉아 명자의 화장품들을 마구잡이로 발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근데 그 노인네 방에 금고가 없더라. 땅 문서 어디다 숨긴 거야? 벽지라도 뜯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유지아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몰라. 어차피 노인네 치매 기운 있어서 자기가 어디 뒀는지도 모를걸. 내일 날 밝으면 요양병원에 처박아 버리고 집수리 싹 하면서 찾으면 돼. 일단 오늘은 마셔. 그때 안방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란스럽던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명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명자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항상 구부정하게 굽어 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귀에 꽂혀 있던 보청기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며 낄낄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 나오셨어요? 배고프세요? 족발 뼈다귀라도 좀 드릴까? 남편이 먹다 남은 족발뼈를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기름진 뼈가 마룻바닥을 굴러 명자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유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명자는 발치에 놓인 뼈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서늘한 눈빛에 남편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갈라지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낮고 묵직한 위험 있는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치워라. 남편과 유지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노인네가 뭐라고 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뭐라고요? 엄마 지금 말했어? 뭐라고 씨부린 거야? 명자는 다가오는 아들의 뺨을 번개처럼 올려붙였습니다. 짱 마이너스.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남편의 고개가 옆으로 획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남편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얼얼한 뺨을 감싸 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3년 동안 귀먹은 벙어리 흉내를 내던 어머니였습니다. 명자는 피가 묻은 손을 털어내지도 않은 채 아들을 향해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더러운 냄새 풍기지 말고 당장 그 족발 뼈 치우라고 했다. 내 놈들 짐짝이랑 같이. 어머니, 귀가. 남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명자는 싸늘하게 웃으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구석의 노인네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그리고 수백억 자산의 진짜 주인인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가 귀먹고 눈멀어서 내 놈이 짓거리는 그 폐륜 짓거리들을 모를 줄 알았더냐? 헤란이 내쫓고 그 환양년이랑 희희낙낙하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봐줄 줄 알았어.
명자의 호통이 천둥처럼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유지아는 겁에 질려 화장대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현관 도어록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로리링 마이너스. 현관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혜란이 들어섰습니다. 혜란의 손에는 녹음기와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혜란의 뒤로는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혜란은 엉망이 된 거실과 피를 흘리고 있는 남편, 그리고 당당하게 서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혜란이 남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쥐고 있던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죽으면 다 내 거야. 약을 좀 더 세게 타볼까? 쥐도 새도 모르게 보내버려야지. 남편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다리가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명자가 혜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아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내 핏줄은 이제부터 너 같은 페르나가 아니다. 나를 지켜준 이 아이가 내 유일한 가족이고 내 상속자다. 거실에 흐르던 남편의 폐륜적인 육성 녹음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그 짧은 정적은 그 어떤 비명보다도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의 동공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사람처럼 컥컥거리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남편의 앞으로 한 발자국 다가섰습니다. 그 군화 발자국 소리가 거실 바닥을 울릴 때마다 남편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김민석 씨, 그리고 유지아 씨, 존속살해, 미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의 건조한 목소리가 사망 선고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구석에 숨죽이고 있던 유지아가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현관 쪽으로 달렸지만 이미 현관을 지키고 있던 다른 경찰관의 팔에 가로막혔습니다. 유지아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며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난 아니에요. 난 몰랐어. 저 사람이 다 꾸민 짓이라고요. 저 남자가 시어머니 죽이면 땅 다 넘어온다고 꼬드겨서. 조금 전까지 자기야라며 콧소리를 내던 여자의 얼굴은 악기처럼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기 위해 공범을 물어뜯는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유지아를 보며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더니 이내 핏발 선 눈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내가 약은 더 센 거 없냐고 먼저 물어봤잖아. 이제 와서 발을 빼. 두 남녀가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멱살을 잡고 뒤엉키려는 찰나 경찰관들이 그들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컥하는 차가운 금속음이 2번 연달아 울렸습니다. 은색 수갑이 남편의 손목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항상 혜란에게 삿대질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던 그 손이 이제는 꼼짝없이 결박당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수갑찬 손을 들어 혜란을 가리키려 했지만 경찰관의 완력에 밀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혜란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자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꿇어앉은 아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아들의 얼굴 위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혜란에게 강제로 찍게 했던 대출명의 변경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명자가 미리 작성해둔 재산 포기 각서 및 상속 박탈 서류였습니다. 내 놈이 탐내던 내 돈은 10원 한 장도 내 수중에 들어가지 않을 게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면서
뼈저리게 느껴보거라. 돈이 아니라 죄를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명자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과 유지아의 팔을 잡아 일으켜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남편의 절규와 유지아의 악에 받친 비명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와 그 처참한 꼴을 구경하며 혀를 찼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서서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남편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헤란의 무표정한 얼굴 위로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법원의 제3형사부 법정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남편은 수의를 입은 채 초췌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녹음된 내용은 술김에 한 농담이었으며 실제로 어머니를 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은 헤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에 판사조차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채택된 명자가 증언대에는 서지 않고 헤란을 통해 판사에게 추가 증거물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헤란이 보따리 속에서 발견했던 그 USB에 담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두 번째 트랙 파일이었습니다. 판사의 허가 하에 법정 스피커를 통해 두 번째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잡음 섞인 소리 뒤에 남편과 유지아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법정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차분해서 더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기야, 이번 주말에 어머니 국에 타. 수면제 말고 농약상에서 사온 거 있잖아. 냄새 안 나는 거. 그거 조금씩 섞으면 심장마비로 처리된대. 부검도 안 할 거야. 노인네라. 그래. 이번엔 확실하게 보내자. 헤란이 그 여편네 쫓아냈으니 증인도 없고 딱 좋아. 법정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단순한 폭언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은폐 계획까지 모의한 명백한 계획살인의 증거였습니다. 변호인은 당황하여 서류를 떨어뜨렸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거 조작된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남편이 방청석의 명자를 향해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이 즉시 그를 제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절규를 외면한 채 헤란의 손을 꼭 잡고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직계존속을 살해하려 모의하고 배우자에게 빚을 전가하며 가정을 파탄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법정에서조차 반성하지 않고 위증을 일삼은 바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법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탕. 피고인 김민석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공범 유지아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묵직한 법봉 소리가 3번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헤란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30년의 응어리를 깨트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형이 확정되자마자 교도관들이 남편의 양팔을 잡고 구치감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남편은 질질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헤란과 명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헤란은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옆자리에 앉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법정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철문 뒤로 사라지고 쿵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은 악연의 완전한 단절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선 명자가 헤란의 손등을 거친 손으로 쓸어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낸 단단한 믿음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상가 건물 1층 해란수선이라는 나무 간판이 걸린 가게 문이 딸랑하는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가게 안은 햇볕에 잘 말린 옥양목 냄새와 다림질할 때 나는 훈훈한 수증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헤라는 창가에 앉아 재봉틀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과거 시린 손을 불어가며 작업복을 짜던 고된 노동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기술로 당당하게 삶을 지어나가는 경쾌한 리듬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안쪽 문이 열리고 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자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얀 쌀밥과 갓 끓여낸 된장찌개, 그리고 노릇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이 놓인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명자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꼿꼿하게 걸었습니다. 헤란이 재봉틀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무거우신데 왜 자꾸 들고 나오세요? 내 밥 내가 챙겨 먹는 김에 너도 먹이는 거다. 앉아라. 국 식는다. 두 여자는 작은 원목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의 고성도 유지아의 비웃음도 없는 고요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들리는 것은 오직 가게 문 밖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파도 소리와 두 사람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뿐이었습니다. 명자가 고등어살을 크게 발라 헤란의 밥그릇 위에 툭 올려주었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그 투박한 생선살에는 지난 30년의 미안함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헤라는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가 이내 크게 한술을 떠입안 가득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맛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헤라는 가게 한쪽에 고이 모셔둔 붉은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쫓겨날 때 들고 나온 초라한 짐짝이었지만 이제 그 보따리는 깨끗하게 세탁되어 헤란의 의자 위에 폭신한 방석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헤란은 따뜻한 커피 2잔을 타서 명자와 함께 가게 앞 벤치로 나갔습니다. 눈부신 가을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명자가 헤란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낀 귀를 헤란 쪽으로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헤란아, 파도 소리가 참 좋구나. 이제야 세상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아. 헤란은 시어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헤란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밤 쫓겨나며 들고 나왔던 그 보따리는 버려진 짐이 아니라 나를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여자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